지금부터 4.7 보궐선거 무엇을 남겼나 평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향한 담대한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여성신문사 발행인 김효선입니다. 4.7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2016년 총선 때부터 내리 4연패를 했었는데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선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임 시장의 성폭력 이슈로 시작된 선거였기 때문에 성평등 문제, 또 여성 문제 이런 쟁점이 크게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했었습니다만 선거 내내 부동산 이슈 등의 네거티브 이슈가 압도적이어서 젠더 이슈가 실종되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오늘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이번 선거가 성평등 사회를 향한 담대한 전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이번 선거가 남긴 것, 그리고 앞으로 새 시장이 해야 할 일 등의 문제에 대해서 네 분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이번 선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주 짤막한 논평으로 먼저 토론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김영종 교수님 먼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담대한 전진. 전진이란 말이 이제 forward인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썼었던 핵심 슬로건이 forward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change, 변화해서 썼는데요. 이번 선거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산무 선거였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이 없었고요. 전부 다 뭐 나름대로 네거티브에만 매몰돼 있었고, 두 번째는 저는 미래가 없었다. 10년 전, 16년 전 일을 가지고서 펼쳐지면서 미래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성평등 의제가 전혀 부각되지 못했다는 부분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두 후보 오세훈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5대 공약을 보더라도 성평등 의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었던 선거였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경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사회학과의 신경아입니다. 이번 선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젠더 이슈에 의해서 치러진 선거였죠. 그러나 정권 심판론에 휩쓸려서 젠더 이슈는 실종된 선거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그 여야 모두 젠더 이슈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고, 특히 두 거대 정당에 초점을 맞춰보면 매우 후진적인 양태를 보여주었다 선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모두 유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시민들의 이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실 이번 그 선거였죠. 그렇지만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충실하게 다루지는 않았고, 어떻게 보면 정치공학적인 표 계산에 의해서 회피했다든지 또는 외면했다든지 이런 양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그 시장 당선자가 어제 마지막에 그 당선 소감에서 피해자의 이제 언제 복직을 약속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건의 예방 자체에 대한 조직적인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사실 선거 기간 내내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 후보가 5명이 나왔고, 또 성소수자 후보도 또 등장했다는 점에서 어떤 소수자의 정치적으로 또 자기 목소리를 갖기 어려운 그 마이너리티의 정치 세력화라는 점에서는 신선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기에 아직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젠더 이슈 실종 선거였다. 그리고 김영준 교수님은 산무 선거였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김혜정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혜정입니다. 그 미투 운동 때부터 그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제도도 발전시키고 어떤 정책도 마련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말 전무했고,
오히려 굉장히 피해자를 공격하고 2차 피해의 양상을 오히려 굉장히 확산시키고 성폭력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계속 떼워오고 그렇게만 막기에만 급급해왔던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안정감, 예측 가능성, 그리고 어떤 신뢰 이런 어떤 마지노선이 굉장히 무너져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성차별에 대한 최소한 우리 사회 발전시켜 왔던 이건 어떤 선마저 되게 무너져 내린 그런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소한의 마지노선도 무너진 선거였다 이렇게 정의해 주셨고요. 정재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재훈입니다. 이번 선거를 그 좀 문장으로 한번 묘사해 보면 전임시장 둘을 한 명은 내곡동에 한 명은 LCT에 묻어버린 선거였다. 굉장히 옆에서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원래 이 선거를 왜 하게 되었는가라는 어떤 그 상황을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본질에서 벗어난 어떤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했던 그런 결과가 결국은 집권 여당의 패배로 이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부 이제 군소정당의 모습들이 보이긴 했지만 결국 또 좀 긴 시각에서 본다면 이 젠더, 환경, 평화, 복지 이런 이제 범사회적 이슈를 묶은 그런 어떤 이제 정치 연합이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거티브 선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선거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7 재보선 선거를 과연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특히 우리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선거는 무엇을 남겼는지 평가를 좀 혹독하게 날카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8분씩 말씀해 주실 수 있게 시간 배정을 했는데요. 먼저 김영준 명지대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주는 정치적 함의는 저는 굉장히 다차원적이라고 좀 보는데요. 물론 많은 평가는 이제 정권 심판에 대한 거다. 언론 보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 그리고 오만과 독선, 도덕적 파탄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부동산 실패 문제만이 아니라 LH 투기 의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공시지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나타난 표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데 대한 두려움과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선거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각종 여론조사를 접하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지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느 정도냐 그거보다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아주 굉장히 보편적으로 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작년 9월 4주서부터 올해 3월 3주까지 한국 리서치가 2주마다 이 조사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도인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비율이 3월 3주 때 55%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은 33%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이 비율과 실제의 득표율과 과연 어떤 정도로 나타날까라고 보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번에 한번 보세요. 오세훈 후보가 57.5%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31.8%잖아요. 55%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사람들은 거의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을 거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박영선 후보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투표로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전인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마 후대에 2021년 4월 재보궐선거하면 가장 떠오르는 거는 생태땅이고 페라가모, 또 페라가모 색깔이 뭐 하얀 색깔이냐 뭐 검은 색깔이냐고 하는 한마디로 국민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슈를 가지고 이제 흔들어댔는데 실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바로 직전에 조사한 건데요. 중앙일보가 입소수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먼저 95% 신뢰 수준에서 표지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를 보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온 게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25.9%, 그리고 LH 투기 의혹이 20.7%인데 실은 전직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 것도 8.8%로 높게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부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전직 시장에 관련돼서 성추행이 큰 변수가 될 거다라는 비율이 10.3%입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에서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이 선거가 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것들이 조금 멀어졌었던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이 뭐 실종됐고 후보가 사라지고 했다고 하는데 더 이제 관심 있게 본 거는 지금 두 후보, 특히 유력한 두 후보인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의 5대 공약을 한번 뽑아봤어요. 왜냐하면 결국 후보는 공약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결국은 두 후보 모두에도 성평등 의제와 관련된 거는 거의 없었다. 다시 얘기해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도시공간과 경제 대전환을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면서 뭐 그런 많이들 21분 생활권 도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다만 그 20대 청년과 노동자, 여성을 위한 약속을 한 것 중에서 여성 경력 단절 후 지원에서 경력 단절 예방으로 전환하겠다는 거 하고 여성 부시장제를 도입을 한다는 거, 여성을 위한 뭐 우리가 얘기하는 AI라든지 안심종 구축이라든지 스마트 안심 호출기 지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이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오세훈 후보의 경우도 보면 핵심적인 키워드는 스피드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또 1년 내에 서울시의 도시계획 규제를 아주 협파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공약도 스피드 교통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통 소외지역에 연결해서 편의를 증대하겠다. 그리고 균형 발전을 하고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청춘이 밥을 먹여준다. 그러니까 취업 교육, 취업과 창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실은 5대 핵심 공약 속에서 성평등 의제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 선거에서 갖고 있는 의미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앞으로 성평등 사회를 구축하는 그러한 평등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정신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뭐 저는 이제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권에서는 네거티브가 아니다, 검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네거티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포지티브가 있고 네거티브가 있죠. 포지티브는 나를 찍으면 어떠한 혜택을 준다는 것이고 네거티브는 저 사람이 당선되면 어떠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느냐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시장을 뽑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요. 서울시정을 제대로 못한다.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은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우리 박영선 후보가 우리 최초의 여성 시장이 혹시 탄생하는가를 기대를 했었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번에 박영선 후보의 실패는 전략의 대실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거 과정을 여러 번 지켜봤지만은
집권당이 네거티브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집권당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내곡동 땅 의혹 때문에 완전히 덮여졌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박영선 후보가 그런 아주 그 담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가. 피해자를 우리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었던 3인방을 결국은 처음에 선거전략본부에다 썼어요. 그 나중에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아니, 피해자를 만나서 같이 껴안고 울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난 적이 있나요? 안 만났습니다.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나서 뭐 어떻게 뭐 사과를 하고 그런다고 할 수가 있나? 사과는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진솔하게 해야지 사과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아쉬운 분이 아주 짙게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박영선 후보가 집도키에만 매몰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좀 그 발언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대에 대해서 역사 경험치가 없다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20, 30대를 자극하면서 오히려 크게 그 표를 잃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요약하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평등의 의제가 사라졌다는 것은 앞으로도 2022년도 또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함의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거가 무엇을 위한 선거인지에 대한 아주 담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등의 의제가 사라지고 네거티브 전략이 실패한 그런 선거였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신경아 한림대 교수님 여성정책 중심으로 평가 좀 해주시겠습니다. 젠더 관점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을 좀 이제 어떻게 한번 들여다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선거시에서 그 투표 행태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큰 틀만 말씀드리면 이제 오세훈 후보 지금 이제 시장 당선자가 되셨죠. 정책은 사실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아마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 결국 10년 전에 그 시장 당시에 하셨던 그런 정책을 그냥 좀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가 서울시에 있었죠. 특히 젠더 차원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 오 시장 후보의 그 정책을 보면 기존의 그 전통적인 성 역할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겠다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에게만 재택근무를 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건 대단히 이제 위험한 정책일 수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아이 키우는 여성들만 재택근무 하시오 했을 때 그 여성들에게 핵심적이고 어떤 그 뭐 발전적인 업무를 줄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일부만 그런 여성들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아마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소외될 거고요. 또 실제로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정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여성들이 너무나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가 없거나 뭐 결혼하지 않은 분들보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제 잘못된 접근인 거죠.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성평등 혹은 성인 지적 관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서울시 정책들을 이제 확대 발전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롭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 부시장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여성 부시장이 있었고요. 물론 제도화시키겠다는 말씀이겠지만 또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된 젠더 폭력이나 또 서울시의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여성 일자리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고 특히 20대 여성의 그 높은 자살률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또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적인 제안은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제 그 선거 결과를 이제 개표 방송에서 이슈가 돼서 오늘 아침에 온갖 그 신문이 언론이 이 이슈를 이제 도배를 했던데요. KBS에서 이제 그 출구조사를 해서 20대 남성의 투표율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대 남성의 72.5%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이것이 남녀 갈등이다. 남녀 갈등이 이제 불거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대 남성들이 왜 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을까? 많은 20대 남성들이 과거의 선거에서, 이전의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반대적인 상황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번 선거를 둘러싸고 최근 한 1, 2주일 전부터 바로 어제, 오늘 아침까지 이 20대 남성들이 주로 들어가는 사이트, 그러니까 남초 사이트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민주당 정부의 좀 비판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는 사이트를 계속 들어가서 좀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젊은이들이 자기들 내부에서 이런 이제 계속 어떤 토론을 하고 있냐면, 당신이 왜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는가를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여러 차례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이 오갔는데요. 제가 쭉 들여다 보니까 이제 대략 어림잡아서 한 10명 중에 수십 명이 그 댓글을 쓰죠. 근데 10명 중에 9명은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 사태 때 나는 결정적으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다. 그리고 그 중에 1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나는 페미가 싫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페미에 대해서 싫어서 돌아섰다고 하는 그런 해석들을 민주당에서 내리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럼 왜 이렇게 이제 20대 남성들이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예민하게 보고 있을까? 뭐 잘 아시다시피 취업난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는 입시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입시는 곧 취업과 연결됩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와 내가 어떤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가는 대단히 높은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20대를 생존 세대라고 하거든요. 왜 20대를 생존 세대라고 하는가?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20대가 경험치가 부족하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경험이 다른 거죠. 지금 50대가 민주화 세대라면 지금 20대는 생존 세대예요. 이들이 태어나서부터는 IMF고 한국 경제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다. 이 젊은이들은 선생님 왜 우리는 매일 경제가 어렵다, 취업이 안 된다,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 얘기만 들어야 하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취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입시인데 입시에서부터 취업까지 이 불공정에 대한 분노, 결국은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면 그러면 20대 여성은 민주당 지지자인가? 그렇게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20대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투표 성향이 엇갈렸죠. 20대 여성의 그 민주당 지지가 2배입니다. 그런데 전체 여성을 들여다 가지고 세대별로 보면 20대 여성의 민주당 투표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30대, 40대 여성들보다 낮습니다.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지만요. 결국은 20대 여성들이 민주당을 특별히 선호한다고 보기보다는 국민의힘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20대 여성들은 이미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강남역 사건, 미투 이후로 강을 건넜어요. 이전에 부모 세대의 젠더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30대까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선거에서도 나왔는데 20대 여성의 15.1%, 또 30대 여성의 5.7%가 그 두 당을 제외한 다른 군소 후보에 투표를 했는데 사실 군소 후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이제 여성 후보, 또 여성의당, 또 페미니스트 후보들이죠. 또 성소수자 후보. 그래서 결국은 이 20대와 30대 여성들은 여성들의 직접적인 정치 세력화에 관심을 이제 갖게 된 것이고요. 사실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보다는 진보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수준에서 얻어질 수 있는,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가는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가 바로 성평등 민주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보다는 진보 쪽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번엔 그렇지 않았을까?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에 굉장히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스트 정부 또는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 그리고 국정의 목표에 성평등이라는 걸 제시를 했고 나름대로는 추구를 해왔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제기가 됐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긴 합니다만 그것이 충분히 투표장으로 여성들을 이끌 만한 요인이 될 만큼 민주당이 노력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 정책, 성평등 정책이 없었고, 그리고 20대 남성과 여성에 대한 투표율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성폭력 상담소의 김혜정 소장님, 이번에 특히 이슈가 됐던 성폭력 정책을 중심으로 한번 선거를 평가해 주십시오.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사실은 정말 정책이 부재하고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저 역시도 이 선거가 왜 시작됐지에 대한 그런 의문, 그거에 대해서 더 짚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드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돌아보게 되는 면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젠더 폭력에 대해서 특별 TF를 가동하고 있던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투 시기만 해도 3년 전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날로 약간 출당을 시켰던 그런 결정을 했던 당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을 했던 그 TF 위원장이 남인순 의원이었는데요. 남인순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3선 때 선대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젠더 폭력 관련된 위원장으로서 당내에서 또 제기된 성폭력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 위치라고 저희가 굉장히 믿었지만, 이 사안에 박원순 전 시장 사안에서는 완전히 좀 다른 그런 입장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동안 이 젠더 선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부터 평가해야 되는가, 여성운동을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 호소인으로 피해자의 위치도 내어줄 수 없는 그런 담론들을 여성 의원들이 말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라고 하는 상황을 저희가 이 사건 초반부터 목격을 했고, 그리고 중대 비리의 경우에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에서 윤리로 가지고 있던, 책임 정치 하나의 정책으로 가지고 있던 당이 그것을 긴급하게 당원들 투표를 통해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외를 둘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성폭력을 중대 범죄, 중대 비리로 보지 않겠다는 사실은 의지를 표명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보궐선거가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문제 제기도 다 부정한다거나 무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어졌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책이나 어떤 공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의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책 공약도 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그래도 그 1, 2번 후보들은 성평등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성평등 정책관 신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처리하는 본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공약 정책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 정책관이라든가 옴부즈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5개년 계획, 기본 5개년 계획 이런 거는 이미 정책으로 가지고 있던 곳이 서울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거를 적어도 여당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지키면서 더
분골 쇄신, 더 근본적인 쇄신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내야 마땅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에서는 1, 2번 후보 모두가 성폭력이라는 단어 하나를 쓰지 않았고 성평등이라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심 같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안심에서도 성폭력 관련된 언급도 없어요. 여성폭력 언급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의도적으로 아예 이 의제들을 삭제하는 게 선거에 더 유리할 거라고 이런 판단한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당에서 정말 큰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3월 30날이나 31일 서울 시내에 있는 1,000명 정도의 시민들에게 그 조사를 했을 때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계속 기리고 추도하고 그 업적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는 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된다라고 응답한 시민들이 60%가 넘고요. 20대, 30대에서는 70%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금 줄지만 그래도 훨씬 많이 더 2차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박영선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2차 가해에 해당된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 사회가 변화해온 계속 인식과 어떤 성폭력은 인권의 문제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피해자들이 말하기에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오랫동안의 학습과 교육과 인식의 변화거든요, 분명히. 그러나 이것을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입법도 하고 있고 정책도 하고 있고 예산도 다루는 정치권과 정당에서 이것에 대한 인식을 다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방향의 정치적인 행위를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선거였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공동행동에서 오늘 아침에 당선된 시장에게 성평등 정책을 줄기차게 끝까지 집요하게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피해자 일상복귀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그냥 위력 성폭력이 아니고 이제 비서의 업무 모집부터 배치가 성차별이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고 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직원이 가족 같으니까 챙긴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어떤 정책과 제도와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은 무슨 변화를 바라는지를 계속 부정하려고 한다거나 젠더 갈등으로 치환하려고 하지 않고 큰 변화를 견지해 나가는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들이 진행해 오고 있던 그런 기본적인 성평등 정책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수준조차도 퇴보시킨 그런 정치행위가 있었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정재윤 교수님, 서울여대 교수님께서 돌봄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돌봄이라는 것이 성평등이랑 굉장히 맞물려 있는 주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 후보 보면은 성평등은 외면했고 돌봄은 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이제 돌봄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완전히 전형적인 여성 이슈로서 오세훈 후보가 내세우셨단 말이에요. 과연 진짜 이게 시장으로서 이걸 실천하실지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돌봄은 전형적으로 여성이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전통적인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아주 그냥 강화시키는 굉장히 후퇴하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전반적인 돌봄 공약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옆에서 적어주는 거 그대로 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 그렇게 새로울 게 없는 공약들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인제 알았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 옆에서 그냥 써준 거 읽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이건 그냥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비율을 좀 높인다는 강조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새로운 공약도 아니고 유치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도 벌써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미 하겠다라고 이제 했던 것들이고, 근데 사실은 그 돌봄 분야에 조금 더 이해가 있으시다면 지금 국공립 확대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게 이미 일각에서 국공립의 어떤 양적 확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돌봄의 질적 수준 문제,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사실 국공립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우리가 지역 편차는 분명히 있는데 아주 그 이제 아이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정원을 못 채우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달리 보면은 부모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일단 양태들이 국공립에 일단 걸어는 놓지만 상황을 봐서 이제 민간 사립으로 옮기는 이런 양태들을 저희가 꽤 볼 수 있는데, 그건 결국 무엇이냐? 그 국공립의 어떤 그 국공립 돌봄이나 교육의 질적 수준에 부모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사실 지금 2021년 이제 선거에서 그 돌봄 관련 공약이라고 한다면 돌봄 교육 서비스의 이제 질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공약이 나왔어야 되는데, 돌봄 교사 처우 개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봄 교사의 처우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 그 해나가야 될 과제이면 이제 틀림없고, 근데 이게 이제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이 이제 어린이집에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돌봄 시스템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지금 이분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요? 누리과정이 있는데 누리과정으로 통합됐는데라고 반론을 제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누리과정으로 어떤 외형상의 통합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질적 통합이 이제 요원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돌봄 교사 처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돌봄 교사 처우를 개선을 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받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건데, 단순히 그 이제 월급을 올려주고 뭐 노동 시간을 줄여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아이들이 받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낮춰주는 문제가 역할 분담에 있어서의 혼란. 특히 그 유치원 같은 경우에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 교사와 그다음에 이제 돌봄 인력, 소위 말해서 저희들은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선생님이라고 서로 이렇게 인정하기에는 좀 미묘한 관계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돌봄 중심 그 어린이집하고 교육 중심 이제 유치원과 이제 돌봄 서비스의 질 차이도 나고 거기에서 돌봄 교사 처우도 굉장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있지 않은 채 기존의 어떤 그 대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면에서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돌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성평등은 외면했고 돌봄은 몰랐다. 그리고 나와 있는 공약들도 알고 보니 다 헝 공약을 새 공약처럼 얘기하더라. 그래서 질적 수준으로 논의가 올라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들을 이제 4.7 보궐선거에 대한 그 평가를 분야별로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할 일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은 당선되면서부터 바로 이제 업무에 이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임기는 짧고 할 일은 많고 그리고 선거의 중요도는 또 크고 선거 과정은 또 굉장히 뜨거웠고 그랬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아서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그리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성평등 사회를 향한 담대한 전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보를 할 수 있을지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큰 득표를 해서 당선은 됐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시정 환경은 아직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장 큰 난제는 지금 서울시의회 109명 중 101명이 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은 이제 5년을 할 거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공약을 내세웠지만 2022년도 6월 달에 다시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각종 예산들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이것을 바꿔서 가기에는 이제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3대 난제는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일자리가 부진하고 주택난이 있고 그리고 저성장이 만성화돼 있다. 근데 실은 이런 곳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이 바로 저는 여성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비정규직의 방향을 보면 우리가 사실 말하는 이제 앵커브 현상에서 정규직으로 있다가 결국 이제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육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잡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특히 이제 새 서울시장이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요. 지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당선된 사람이 실은 부시 대통령이었었는데요. 부시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내세운 게 ABC라는 말을 썼어요. 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이 이거 빼놓고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선 시장이 ABP, 박원순 시장 빼놓고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건 엄청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 부정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름대로 계승하고 그리고 조금 많은 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이 주택난 문제와 관련돼서는 박원순 시장이 지금 9년 동안 있으면서 뭐 잘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기 때문에 한 25만 호 가구가 분양이 됐어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으면서 이제 주택 공급에서 차질이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저는 몇 가지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첫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좋겠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뭐 한 일도 많았겠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은 뭐였었냐면 도시 경쟁력 지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은 글로벌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 경쟁력에 대한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용도 떨어지게 되고 관광도 떨어지게 되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나름대로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세 번째로 여성과 남성이 같이 함께 더불어서 풀어갈 수 있는 이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여성 인재들을 많이 등용을 해서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우리 대기업에서도 여성이사 한 명씩을 반드시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사를 할 때 어느 한 여성을 배려한다라는 말보다도 정상적으로 차별을 낳지 않게 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0일 동안 정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정말 서울시에서 성평등 문화가 확산돼서 그것이 롤모델이 돼서 여러 조직에서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는가라는 바람을 오세훈 시장한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정책적 기조, 협치와 미래 투자와 남녀 간의 협력을 기조로 해서 계승할 건 계승하고 만들 거는 또 새로 만들 것은 만들고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경아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십시오. 벌써부터 이제 선거 투표하기 전에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아마 이제 그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아마 박원순 지우기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뭐 지우기 하다 보면 사실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사실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업적 중에서 가장 잘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여성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여성 정책을 제대로 구현하기가 성평등 정책 크게 보면 구현하기가 한국의 상황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관행도 많고 공무원들의 저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시민사회 흐름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 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여성 정책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렇게 된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들의 인식이 이제 많이 변화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거냐 아니면 일을 계속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 자체를 고민하고 만약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일은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젊은 여성들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일과 결혼 혹은 일과 뭐 출산 양육을 어떻게 같이 놓을 수 있느냐 나에겐 일이 소중하다 내 밥벌이는 내가 하겠다 이런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근데 서울은 청년 여성들이 몰려오는 도시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청년들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미 변화한 바뀌어버린 이 청년 여성들 또 그 청년 여성들의 부모인 또 그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성들이 과거처럼 뭐 성역할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점. 두 번째는 이제 박원순 시장의 여성 정책이 그 일정한 성과를 거뒀던 것은 젠더 거버넌스를 이제 탄탄하게 구축을 해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여성들이 조직화돼서 내가 사는 마을의 문제를 내가 찾고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바꿔나가겠다 이런 이제 노력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분들이 무슨 직함을 주거나 월급을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일어나서 나의 삶을 내가 바꾸겠다는 건데 민주주의라는 게 셀프 디터미네이션이 제1의 원리 아닙니까? 내 삶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이제 공간을 열어갔다는 점인데 이것을 지워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이걸 이끌어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서울 여성 시민들의 운동을 도운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의 여성 정책의 주도권, 말하자면 이니셔티브나 이 말하자면 판권은 서울의 여성 시민들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오세훈 당선자께서는 서울의 여성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좀 더 아직도 많이 막혀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혀있는 것을 뚫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1년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좀 꽃을 피우시기를 오히려 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성 시민들과 함께 그동안에 기초가 다져 있었던 그런 여성 정책을 더욱 꽃피우게 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성폭력 상담소의 김혜정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성폭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성폭력이 굉장히 많은 뭐 위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자원의 불균형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일어나고 그러나 이것을 문제 제기했을 때 이것이 개선되고 변화될 수 있다면 저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다른 어떤 민주주의적인 개선이라든지 안전망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성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져 있었던 이 서울시장에 의한 사건이 어떻게 제대로 짚어지고 그리고 갈무리가 되고 교육되고 또 다음에 예방을 위한 어떤 사례가 될 것인가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가 일상 복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직의 기관장의 뭐 어떤 의지나 마인드 같은 게 조직 전체에 어떤 조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지와 마음만이 아니라 왜 무엇이 피해자의 복귀를 일을 지속하고 안정되게 못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꼭 어떤 특정한 피해자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피해자라도 내가 믿고 앞으로는 이거를 얘기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구나라고 조직 전반의 신뢰를 높여야 2차 피해도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차 피해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피해자가 뭐 업무시 작성했던 여러 자료들 같은 것들이 유출돼서 유포된다든지 지금도 피해자 실명이라든지 일했던 부서 이름 같은 것들이 사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유포되어서 개인적으로 피해자가 형사적인 해결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이 알려졌을 때
조사하거나 조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확실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은 이제 4월 5일에도 뭐 비서한테 옷을 이렇게 상사한테 챙겨주지 말아라. 사적 연락하지 말아라. 경조사 가지 말아라. 뭐 어떤 사적 심부름하지 말아라고 비서에게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 매뉴얼이 짜져 있었거든요. 이것은 결국에는 다시 그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분위기로 그 일을 수행할 심기 노동을 하게 되는 이런 하급자들에게 다시 한번 2중의 과제, 2중, 3중의 과제를 다시 한번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 잡히면서 전반적인 성폭력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것부터 굉장히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평등은 그 어떤 선언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서울에는 예를 들면 서울 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같은 위드유센터 이런 곳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5인 미만 아주 작은 사업장 같은 데서 성폭력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굉장히 관점 있는 전문가들의 세심한 개입과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개선되는 거거든요. 이런 곳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그리고 예산 정말 손과 발을 움직여서 개선하고 있는 이런 일들의 중요함 그리고 지속되는 지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시장 선거의 원인이 됐던 그 성폭력 사건에 이 의미하는 것, 그 시사점에 대해서 잘 교육하고 그리고 교육 전반이 그 피해자가 잘 복귀해서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전체의 그 능력, 성평등 능력이 있는 조직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지용 교수님께서 또 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돌봄 분할 전혀 모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국공립 중심의 이제 돌봄 서비스 양적 확대는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일 것이고 결국 이 국공립에서 오후 돌봄 과정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릴까라는 것에 대한 좀 근본적인 성찰을 할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저희가 이제 박원순 시장 그 집권 이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앞으로 그랬는데 사실은 결과는 마을이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여성이 아이를 키웠죠. 뭐 마을에서 조직한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조직화돼가지고 아이를 키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이 아이를 키운다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근데 지금 청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의 돌봄 서비스, 돌봄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또 결정을 합니다. 지금 돌봄에서 청년들이 어떤 성평등한 돌봄의 희망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가족을 거부하고 또 아이를 거부하는 이런 그 비의도적인 어떤 출산 파업이나 가족 거부 이런 그 경향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회가 과연 그 행복한 사회 내지는 지속 가능한 사회일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돌봄 서비스를 좀 성평등을 그 바탕으로 해서 좀 재구성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년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돌봄 서비스가 마련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다각적인 말씀을 그리고 좀 아픈 이야기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토론회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걸 다 모아서 함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새해 시정은 새로운 시장은 새해 시정은 이러이러 해야 한다. 새해 시정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딱 요약해 주시기를 좀 무리한 부탁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오늘 새로운 시장의 향후의 핵심적인 그 과제라고 하는 걸 농축적으로 막이하는 게 오늘의 부재라고 봅니다. 성평등 도시를 위한
한마디로 담대한 전진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미래 경쟁력은 여성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성평등 도시를 위한 담대한 진전을 위해서 아주 혼심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 시장님 또 새로운 시정은 그 리오타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회의 정의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서울과 부산의 시장님 모두 여성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시민도 좋은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성평등한 변화를 거스르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성평등을 이야기한 시장들도 있었고 돌봄을 이야기한 시장도 있었지만 성평등한 돌봄을 이야기하고 실천한 시장은 아직까지 우리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성평등한 돌봄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장님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 그 전문가들께서 굉장히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정은 성평등 도시를 향한 담대한 전진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여성에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성평등을 거스르지 말아라. 그리고 성평등한 돌봄을 시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의견들을 저희가 모아서 잘 알리고 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저희 여성신문도 성평등 사회를 향한 담대한 전진을 시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